라팔이 떨어진 건 맞는 거예요? 라팔이 떨어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라팔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세계 탑 클래스에 달하는 4.5세대 전투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기종용 비싼 기종인데 이렇게 격추됐다는 거 사실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고요. 이제 라팔이 격추됐으니까 KF-21도 같은 4.5세대 전투기로 위험한 거 아니냐? KF-21이 우위를 가지는 게 더 있죠. 생각보다 훨씬 더 강점을 가지지 않나.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인도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 특히 공중전 양상이 전 세계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산 전투기 라팔의 격추 소식 많은 분들께 충격이었을 겁니다. 카이 유튜브 채널에도 이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안의 의미를 긴급하게 한번 알아보고 우리 전투기의 미래 방향까지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김민석 특파원님, 마침내 저희 유튜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김민석입니다. 주로 K방산과 국내 방위사업, 해외 항공우주의 동향에 대해서 기사와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재훈 책임님,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이 유무인 복합 기술 실증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훈 책임입니다. 네, 유무인 복합기술실증팀이라는 그 팀명만 듣고는 사실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참 시청자분들께서는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설명이 좀 가능하실까요? 유무인 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유인기와 무인기의 복합 운영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 실증이라고 하는 것은 유무인 복합 운영을 어떻게 현실에서 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기술을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업무 전에는 우리 회사에서 전투기 시뮬레이터 연구 개발 업무를 하셨다고요? 맞습니다. 4년간 시뮬레이터 개발을 하면서 항공기에 대한 지식도 많이 익혔고, 그리고 여러 항공기의 전체를 다루다 보니까 상위 개념에서의 무기체계, 그리고 항공기 운용, 그다음에 항공기 기능 및 성능 등을 익힐 수 있었던 팀입니다. 공중전과 미래라는 오늘 촬영 주제와 딱 맞는 분을 모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특파원님, 이번 인도와 파키스탄의 충돌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네, 날짜는 4월 2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지대인 잠무 카슈미르 지대 할간 인근 바이사랑 계곡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카슈미르 지역은 풍광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아요. 이번에 테러범들은 근데 이 관광객들을 노려가지고 이슬람 단체들이 이제 힌두교 중심의 인도인들을 이제 26명 총기 난사로 사살했는데 이 사건을 일으킨 주동자들은 나슈케티비아의 하부 조직 저항전선 TRF라는 일종의 그 게릴라 단체입니다. 친이슬람 단체로 이제 카슈미르를 파키스탄에 병합하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저지른 사건인데 일반인들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인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보복을 천명해가지고 이제 파키스탄한테 이제 국제적인 조사도 요청하고 이런 협상도 했으나 이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4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는 외교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소규모 교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초소에서 소총 사격을 하거나 포격을 하는 이런 소규모 전쟁들이 있었다가 문제의 시간이 5월 7일이 왔습니다. 5월 7일 인도는 신두르, 오퍼레이션 신두르라고 하는 공습 작전을 통해서 파키스탄의 테러범 기지들을 다 부수기 위한 이런 군사작전에 들어갔는데 대규모 항공편대를 꾸며서 공격을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제 파키스탄군의 라팔 전투기가 떨어졌다고 현재 믿을 만한 추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가 떨어졌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군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게 됐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인도에는 이제 작전 신두르가 끝난 다음에 이제 파키스탄이 보복 공격을 하고 몇 대 대량의 무인기 공격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제 파키스탄이 뭐 공중전에서 이제 인도제 전투기들을 떨어뜨리고 격추한 성과들이 있다. 그 다음에 5월 9일에서 10일에는 또 인도가 제보복에 나서서 파키스탄의 공군기지들을 타격해서 이제 전면전의 위기까지 갔습니다. 이때 트럼프 행정부나 미국이 나서게 돼서 5월 10일에 휴전작전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언제 다시 이 사건이 진행될지 몰라서 세계 각국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겠어요. 이번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 관련된 뉴스는 책임님도 많이 매스컴에서 접하셨죠? 예, 맞습니다. 제가 카이에 근무하니까 뭐 전쟁뿐이 아니고 특히 공중전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공중전을 150대 이상 상호 거의 전면전에 가깝게 수행했던 거는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는 분야였습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가장 최대 규모의 공중전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항공전이 이거보다 규모가 큰 것들은 많았어요. 근데 주로 원사이드라고 하죠. 공격자가 방어자보다 훨씬 큰 뭐 미국이라든가 소련이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벗어나서 전투기와 전투기, 항공기와 항공기가 서로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공중전을 해서 격추하는 이 규모로서는 1982년 백화 개국에서 이스라엘 공군과 시리아 공군의 그 공중전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인도는 라팔 전투기 12대에서 14대, 뭐 수호이 30, 뭐 14대, 미그 29 8대, 그 다음에 드론을 80여 대 이상 동원했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JF-17 전투기 30대, J-10C 20대 이하, F-16도 10대 이상, 그리고 이제 터키 송가르 드론도 이제 자폭 드론들 300대 이상 이렇게 동원한 대규모 공중전입니다. 라팔이 떨어진 건 맞는 거예요? 라팔이 떨어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BS-001이라는 숫자가 쓰여진 라팔 전투기 부품 하나가 이제 인도 공군이 추락한 게 보여졌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라팔을 인도 공군 1호기가 추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라팔 전투기 3대, 그 다음에 미그 29 1대, 수호이 30 1대 이렇게 5대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25대의 인도군 공격 드론을 격추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정확한 추정 구경은 좀 시간이 지나봐야 확인이 되겠지만 적어도 라팔 한 대가 추락한 건 확실히 확인되었고 기타 몇 대의 전투기가 추락해서 인도는 공중전에서 크게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휴전 전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인도랑 파키스탄 중에서 누가 이긴? 파키스탄의 피해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파키스탄은 당연히 공습을 받겠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20곳 이상의 캠프거들이 공습을 받고 파괴가 되었으나 오퍼레이션 신두르 작전에서 인도 공군이 공습을 벌였을 때 최첨단 전투기를 수십 대 투입했는데 거기에서 뭐 한 대에서 5대 사이의 전투기가 속절없이 격추되었다. 이게 충격이 좀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총체적인 피해는 파키스탄이 클 수도 있지만 이제 뭐 공중전, 특히 인도가 그런 곳에서는 좀 자존심을 많이 구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전투기가 전쟁 중에 격추되는 건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큰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걸까요? 이제 라팔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대당 원화로 1,500억이 넘는 굉장히 비싼 전투기고 미국의 F-35를 제외하면 사실상 세계 탑 클래스에 달하는 4.5세 전투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2019년 이제 인도 파키스탄 1차 공중전 이후에 도입된 거라서 굉장히 새 기종이고 비싼 기종인데 이렇게 격추됐다는 거 사실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제 세계 최초로 대규모 BVR 교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적을 격추하는 공중전 같은 경우에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적기가 어떤 종류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기도 힘들고 이게 제대로 쏴도 맞출 수 있을지 확신이 좀 부족했는데 이번 전투 같은 경우에는 이런 BVR, 시계의 장거리 전투 중심으로 공중전이 진행되고 그리고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항공전 역사상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키스탄이 원래는 이제 군사력이나 GDP가 훨씬 더 낮은데 단순히 기체의 성능 그러니까 뭐 J-10 전투기가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 이런 걸로 보시는 게 아니고 파키스탄이 얼마나 전쟁을 준비했고 공중전을 준비했는지 이게 좀 초점에 맞춰서 사건을 보셔야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인도 공군은 완전히 파키스탄 공군한테 당할 수밖에 없었다. 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디에서 오는지 알고 누가 오는지 알고 있었다. 이게 사실 값비싼 라팔 전투기가 추락하게 된 배경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공중전과 앞으로 미래 전쟁은 단순히 전투기 하나의 기능과 이런 걸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긴 게 이번 전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라팔은 KF-21처럼 4.5세대 전투기로 불리고 그렇죠? 그럼 파키스탄에서 운용했던 그 항공기 J-10도 4.5세대 전투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 J-10 전투기는 이제 4세대 전투기였으나 J-10C 버전에서 여러 가지 개량을 합니다. 일단 공기 흡입구를 이제 특수한 버전 DSI라고 하는 특수한 공기 흡입구로 바꿔서 좀 더 레이더에 접히지 않도록 개량한 점, 그 다음에 A사 레이더라고 하는 KF-21에도 들어가 있는 전자주사 레이더를 사용해가지고 탐지거리, 그 다음에 탐지 시간, 그 다음에 이제 목표 갱신 시간을 크게 단축했기 때문에 4.5세 전투기 분류에 들어가지만 사실 지금까지는 중국산 전투기가 이렇게 실전에서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얕잡아 본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들이 뭐 직접적으로 판매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그 중국산 전투기의 실전 기록들이 나중에 방산 수출에서 굉장히 큰 플러스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요 중국 방위산업의 성장이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분석을 한번 할 수 있고요. 그 저희 유튜브 채널에 달렸던 댓글 중에 이제 라팔이 격추됐으니까 KF-21도 같은 4.5세대 전투기로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들도 많이 달렸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투기의 성능이나 기술적인 사양 측면에서 KF-21과 라팔은 같은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여러 가지 비슷한 게 많은데 공중전은 적을 얼마나 아는가, 이런 정보적, 그 다음에 적을 얼마나 기반하는가, 전자전, 그 다음에 요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의 판단을 이제 혼란시키고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인지전, 이런 부분에서의 종합적인 성능이 그 공중전에서의 실패를 결정합니다. 앞으로 향후 성능 개량 측면에서도 이런 복합 체계로서의 공중전 능력이 발전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그 J-10C2나 라팔보다 KF-21이 향후 확장성 면에서는 조금 더 우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일단 기본 퍼포먼스 면에서 이제 KF-21은 쌍발 엔진을 가져서 추력대 중량비라든가 기동 성능이 라팔이나 이런 데 비해서 우수할 수 있고, 특히 같은 A사 레이더지만 라팔의 경우에는 800여 개의 송수신 모델을 가지고 갈륨 비소라고 하는 소자를 썼어요. 이에 비해서 KF-21은 지라 갈륨 소자를 쓴 1000여 개의 송수신 모델을 가진 레이더로, 이 지라 갈륨이라는 것은 반도체로서 열을 잘 흡수할 수 있고 더 큰 출력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레이더라도 더 출력이 좋아지고 탐지 성능이 향상되는 이런 레이더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KF-21이 완벽한 스텔스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여기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 라팔 같은 경우에도 스텔스를 신경을 썼어요. 하지만 실제 기체에다가 레이더를 쏴보니까 특정 방향으로 가니까 갑자기 전파가 늘어나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임시 병통을 했다. 이런 식의 스텔스라면 KF-21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스텔스성을 조절했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해서 우리가 이제 5세대 전투기랑 형상이 비슷해지게 된 겁니다. 많은 확장 가능성,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이 훨씬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 KF-21이 우위를 가지는 게 더 있죠. 이게 가격적인 면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KF-21이 라팔보다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게 중요한 점이고, 그리고 저희 뭐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에 있는 F-35가 최강의 기종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F-35를 모든 나라에 적용할 수는 없죠. 그 말인즉슨 세계 극소수 일부 선진국이라고 평가받는 나라 외에는 F-35를 도입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건 미국의 전략적인 측면도 있지만 비용이라는 면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으로 접근했을 때 라팔과 KF-21의 경쟁 구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KF-21이 이제 전력화되어서 운용을 시작하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 생각보다 훨씬 더 강점을 가지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또 마침 책임님께서 해외 시장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방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이 그 국제 무기 시장에도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프랑스에서는 차세대 전투기를 이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고, 이런 스텔스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겠지만 사실은 스텔스기 전투기는 아무 나라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뭐 요새는 뭐 차세대 전투기, 6세대 전투기 판매하겠다 하는데 뭐 그 대당 가격이 4천억 원 이상이 될 것 같거든요. 이 정도로 비쌀 경우에는 판다고 해도 못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텔스성이 조금 더 있고, 하지만 구매 가능한 우리 KF-21이라든가 아니면 러시아의 SU-57 같이 완벽한 스텔스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남들보다 그 저피탐 성능이 좋은 것들이 인기가 좀 더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확대도 있을 수 있다. 이번 그 공중전에서 인도가 체면을 많이 구겼지만 인도 라팔이 탑재한 스칼프 리지라고 하는 순항 미사일, 그 다음에 지상에서 발사하는 브라모스라는 초음속 미사일, 이것들이 큰 활약을 하긴 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KF-21이 앞으로 가지게 될 초음속 미사일과 그 다음 순항 미사일들이 이제 통합되면 조금 더 인기를 끌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전자전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한 번 더 알려졌습니다. 비주얼 아이디뿐만 아니라 레이더 신호 같은 걸 수집하면서 적이 어떤 움직임을 갖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요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이 비행기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걸 증명한 게 이번 전쟁이라서 전자전 관련해서 여러 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어떤 새로운 전자전 개념 같은 것들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파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KF-21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뭐 약간 이런 소리로도 들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해외 반응은 뭐 들으신 거 있나요? 실제로 해외 반응 중에서 개발이 잘 진행된 건 알겠어. 하지만 이제 실제로 실전 배치돼서 대한민국 공군이 잘 운용될 때까지 지켜보겠다. 이런 반응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KF-21이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뿐만 아니라 21세기 들어가지고 전투기를 생산해가지고 지금 실전 배치를 하는 과정이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21세기 기술이 사용된 설계 기술과 제작 기술이 사용된 KF-21이 잘 적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해외 고객들이 많고, 긍정적인 부분은 성능 부분에서도 무장 탑재 능력이나 기동성이 우수합니다. 추력대 중량비라든가 선의 속도, 아니면 이제 순항 속도 이런 것들에서 이제 우수한 것은 명백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해외에서 관심을 가지는 게 납기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흔히들 F-16이 훨씬 더 싸기 때문에 KF-21이 잘 안 팔리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국제 정세가 지금 인도 파키스탄 외에도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들은 빠른 납기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F-35도 뿐만 아니라 4세 전투기들, 그러니까 우리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전투기들이 납기가 굉장히 늦은 편이에요. KF-21 경우에는 우리 카이의 우수한 생산 능력과 그 다음에 생산 스케줄 요것 때문에 납기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로 해외에선 보고 있습니다. 특파원님께서 실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KF-21은 26년 말에 실전 배치가 될 예정이죠. 그러면 이제 블락 1이 그렇게 개발이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우리 KF-21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요? 이제 공대지 무장 능력을 블록 2에서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카이에서는 블락 2뿐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로드맵을 지금 현재 활발히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는 이번 분쟁 때 나타났듯이 전자전의 중요성. 과거에는 이 전장이라는 곳이 하나의 기체 혹은 하나의 체계, 이 체계들끼리의 싸움이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임무를 부여받기 전까지는 최대한 가진 바 정보를 다 활용을 하지만 실제 공중에 이륙하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임무로 변경 혹은 새로운 정보의 습득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파편화되어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얼마나 신속 정확하게 실제 운용 간에 획득해내느냐, 그리고 그렇게 획득해낸 정보들을 얼마나 융합을 잘 해내느냐, 그리고 융합해낸 정보를 바탕으로 조종사가 혹은 지휘 통제실에 있는 명령권자가 얼마나 결심 지원을 빠르게 내리느냐, 이것이 전장의 주도권을 가지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KF-21은 앞으로 있을 전장 상황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공세적으로나 방어적으로 조금 더 적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 많은 기술 개발들을 할 것이고요. 그거의 핵심은 데이터 링크, 그리고 전자전, 그리고 무장, 그리고 여러 자산들과의 유기적인 임무 재할당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임무를 하는데 AI의 도움도 좀 크지 않을까요? AI가 요즘에 거의 산업혁명의 키워드죠. 당연히 저희 전투체계 쪽에서도 AI가 접목이 되어야 하고요.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AI는 이미 증명한 게 있어요. 획득하고 있는 정보들을 순식간에 취합하고 빠른 결심을 내릴 때 인간의 능력으로서 그걸 다 처리할 수 있느냐, 아니면 AI를 활용했을 때 더 빠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카이 쪽에서도 AI 파일럿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AI 파일럿뿐이 아니고 임무 모듈에 AI를 탑재해서 정보 융합을 AI로, 임무의 재할당도 AI로, 궁극적으로는 기체의 파일럿을 대신할 수 있는 것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 카이가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낙스,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에 대해서도 최경님께서 좀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낙스라고 하는 게 Next Generation Aerial Combat System인데, 단어만으로 보면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죠. 근데 단순히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기체 대 기체의 싸움, 플랫폼과 플랫폼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 기체가, 여러 지상, 해군, 공중 전체 융합이 되어서 전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럼 그 전장을 어떻게 우리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대응을 해내느냐, 혹은 선제적으로 우위를 점하느냐
하는 싸움이 곧 미래전의 양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낙스라고 하는 것은 그 유기적인 환경하에 대응하기 위한 시발점으로서 KF-21의 성능 개량, 그리고 무인기의 개발, 그리고 위성과 KF-21과 무인기와 지상까지 다 통합한 고정밀의 고대역을 포함한 데이터 링크를 포함해서 전체 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현재는 낙스의 개념으로 두고 있습니다. 미래 공중전은 결국 인지의 전쟁입니다. 사람을 속여야 되고 인공지능을 속여야 된다. 대신에 나이가 판단을 잘해야 되고 인공지능이 옳은 판단을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현대전에서 미사일의 정확성과 무기의 정확성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먼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퍼스트 슛이 승패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에서도 중국제 PL-15E 미사일이 아주 원거리에서 적을 격추한 걸로 유명해졌는데, 문제는 인도 공군도 이런 미사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KF-16에도 장착되는 미티어 미사일이 그것인데, 사거리 측면에서 PL-15E보다 미티어 미사일이 결코 짧지 않았지만 인도 공군 같은 경우에는 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적이 먼저 공격하고 어느 시점에서 공격할지 이런 판단 미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보 노출이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공군이 이번 공중전을 발표하면서 이 추락한 나팔 전투기들의 닉네임 고질라라고 하거든요. 고질라 몇이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종사들이 탄 음성이라든가 이런 대화 내용까지 도청한 것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공격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때문에 미래 공중전은 기만, 그러니까 적이 먼저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 비행기랑 똑같은 신호라든가 아니면 내용을 복제하는 이런 드론을 사용한다거나, 또는 인지, 이제 AI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적의 행동이라든가 수상의 행동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 먼저 예측하는 것, 그리고 지능화, 알고리즘과 이 행동을 통해서 적도 우리를 기만하거나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않고 적은 속일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아니면 기능들이 필요하고, 이것들이 저는 다 NACS, 낙스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체 성능뿐만 아니라 뭐 전자, 뭐 AI,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발전된 미래 전장으로 발전하고 있고, 또 카이는 거기에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네요. 또 하나는 미래 전장의 중심은 네트워크 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트워크 전에서 네트워크라는 놈이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정보의 흐름을 변화시키죠. 저희가 과거에 글자로만 유통하던 게 음성과 영상을 유통하게 됨으로 인해서 정보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음성과 영상 이후에 저희가 AI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사고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정보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재생성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놓고 보면 전장 환경 자체가 많이 달라졌지만 기체 하나하나의 우위, 작은 전투에서의 승리와 전쟁에서의 승리를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오려면 양과지를 다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이는 전장 전체를 대비하기 위한 낙스라는 것도 준비를 하면서 낙스의 하나하나의 구성품, 전투 체계가 될 수 있는 기체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그 기체는 전반적으로 모든 전장에서 다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애초에 개발 자체를 다목적 전투기로 놓고 미래전의 네트워크전이 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뭐 자부심도 느끼고 있고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스에서 특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세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AI 파일럿뿐만 아니라 AI가 조종사의 그 생각이라든가 행동을 고조한다는 이런 개념이 특히 인상적이었고, 두 번째로 AAP라고 하는 다목적 무인기의 쓰임새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됐습니다. 파키스탄 인도 전쟁에서 쓰인 전자전기는 스탠드 오프 제머라 해가지고 여객기라든가 아니면 비즈니스 제트기에다가 출력이 좋은 전파 방해 장비를 다는데, 자기가 전파를 많이 내니까 이게 공격 방향도 쉽고 위치도 잘 노출되거든요. 그런데 AAP에 들어가는 스탠드인 제머, 그러니까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사용하는 제머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싸고, 그리고 같은 효과를 아주 작은 안테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을 잘 기만할 수도 있고, 적들의 경우에는 이게 AAP 무인기로 이제 지금 낚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KF-22인지 혼란스럽게 된다면 이번 인도 파키스탄 전쟁처럼 같은 상황이 돼도 이 언제 미사일 쏠지 이게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전투에서 승패를 가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육지 통신 위성을 지금 낙스의 일부 체계로 만들고 있는 것을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또 이런 시도를 하는 게가 굉장히 선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육지 통신 위성이 중요하냐면, 현재는 TDL, 그러니까 택티컬 데이터 링크라 해가지고 자동으로 뭐 화면에다가 저기 여기 있다 띄워주는 걸로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전투기가 그리고 초음속으로 움직이고 3차원으로 움직이니까 이게 어디로 갈지 몰라요. 10초 전에 위치로 미사일을 쏘면 이 미사일이 이미 비껴가거든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지금 육지 통신위성 이런 게 있어서 이 개념들이 포함한 낙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부터 KF-21과 미래전장의 모습까지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긴급하게 진행된 촬영에도 시간 할애해 주셔서 좋은 말씀 나눠주신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분쟁 위협으로 K방산에 대한 관심이 국민적으로 매우 높아진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카이와 K방산 여러 업체들 그리고 각종 기관들에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들로 저희를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KF-21 전투기의 미래는 저는 단순한 전투기 하나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핵심이 될 우리 무기 체계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무기가 KF-21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때문에 국가적 관심과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알려졌듯이 전투기의 생존성,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이 고객들이 별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계속 더 많은 생존성, 향상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발을 맞춰 가려면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단순히 어떤 회사의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를 책임질 솔루션을 만든다는 기준으로 많은 응원과 지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전쟁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